오메. 자, 그러면은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19쪽 할 차례인가? 맞나 얘들아?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9쪽 한번 볼게요. 능동수동에 관련된 거네요. 자, 이거는 뭐 사실 너무나 이제 많이 했던 거라서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 있는 내용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에서 조금 이제 부족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여러 가지 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제 기출 빈도가 높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능동과 수동은 이제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거의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능동 수동을 여러분이 하는 거 되는 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상 주어를 찾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 2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 의미상 주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의미상의 주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미상의 주체가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다만 좀 밑줄을 쳐놔봐. 의미상의 주체 나와 있죠. 2번에. 그래서 뒤 이제 괄호 뒤를 넘어가면 행하면 나와 있어요. 행하면 그 다음 줄에 능동 그리고 당하면 수동. 자,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밑줄을 좀 표시해 주세요. 의미상 주어가 하면 능동이고 의미상 주어가 당하면 수동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나 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뭐 사실 가장 기본인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수업할 때 설명했던 게 우리가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해석과 어법 두 가지를 다 활용해야 된다라고 매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해석적인 걸 이용하는 게 지금 책에 있는 1번 설명, 그 다음에 어법적인 걸 활용하는 게 바로 2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일으키면 능동, 감정을 느끼면 수동이다. 뭐 똑같아요, 얘도. 1번이랑 똑같습니다. 뭔가를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하는 설명, 무슨 뭐 사람이면 뭐 쓰고 사물이면 뭐 쓰고 이런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면은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감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강아지도 감정을 유발할 수 있고 강아지도 감정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사람이냐 사물이냐 이렇게 분리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맥으로 그냥 해석으로 구분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감정에 관련된 표현은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출제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예, 출제율이 좀 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그 4번부터 7번까지 1등급 고수학이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을 좀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4번 같은 경우는요,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사형식이니까. 근데 얘는 사실상 좀 정해져 있어요, 단어들이. 왜냐면은 사형식에서 쓰이는 단어 패턴이 좀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해져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겠죠. be asked라든가 be told라든가 그 다음에 뭐 be given이라든가 뭐 사실 엄청 많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거 대표적인 3개만 썼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be asked 하고 나오면은 보통 이제 대절이나 if절, 특히 이제 if절을 이제 많이 쓰죠. 왜냐면은 뭐뭐인지 아닌지를 질문 받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if나 whether절이 많이 나옵니다. be told는 이제 태, 단목, 직목 버전을 이제 수동태로 쓴 거죠. 그래서 보통은 대절이 많이 나오고요. 얘도 대절을 좀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명사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형식 수동태는요, 출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얘는 동사가 좀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사형식 동사 자주 나오는 거 몇 개 암기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아서 출제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5번을 보시면 이거는 오형식 경우의 수동태가 되는데요. 5번과 7번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오형식 수동태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뒤에 명사가 그대로 남는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얘도 어법으로 내지는 않아요. 얘를요. 왜냐면 너무 뻔하거든. 지금
아래 빈출 패턴이라고 해서 be called 명사, be named 명사 나와 있잖아. 사실상 얘네가 다야. 얘네가 다야. 근데 얘네 갖다가 능수동을 구분하는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낸다? called, calling? 안 나와요. 이거는 출제율이 사실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는요 5번은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5번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오형식 수동태잖아. 지금 보시면은 그럼 얘를 이제 수동태 버전으로 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수동태 버전이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시험 내기 좋은 게 뭐냐면은 얘를 능수동을 쓸래 말래는 별로 매력이 없어요. 뭐가 더 좋냐면 여기가 오히려 출제율이 더 높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보어 자리인데 너 보어 자리인 거 구분할 줄 알겠냐? 이 문제가 차라리 더 좋다는 거야. 즉 형용사냐 부사냐 문제로 더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대표적인 PP형이 바로 뭡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던 consider예요. consider.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be considered 뒤에 이제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 패턴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오형식 수동태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이 능수동 부분에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거는요 그냥 전통의 강자인 것 같아요. 얘는 되게 잘 나옵니다. 여기는 좀 별표나 이런 걸 좀 해두세요. 6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능수동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대표적인 자동사 해갖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당연히 수동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6번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금 이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능수동에 대해서 약간 동사 관련된 것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문을 보면 전부 다 뭐 occurred나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꼭 동사 관련된 게 아니라 준동사도 우리가 능수동을 구분할 때 마찬가지죠. 풀이법이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happen 같은 동사가 나왔는데 만약에 뭐 happened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앞에 뭐 예를 들어 주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그 어법 문제 풀 때 알려줬잖아. 여기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동사 관련 문법이니까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항상 먼저 확인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였어. 이렇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happened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자동사니까. 그렇죠? 자동사는 수동형으로 수식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능동형으로 써줘야겠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문 분석까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사역 지각 동사가 이제 그 동사 원형을 이제 보통 목적 격보로 봤죠. 얘를 수동태로 쓸 때는 투부정사로 바꿔 쓴다라는 건데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나온 내용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제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she made me study라는 그냥 간단한 문장으로 써볼게요. 그녀가 나를 공부하게 만들어서. 그럼 우리가 수동태로 쓰면은 I was made 그 다음에 to study 이렇게 쓰겠죠. by her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썼는데 여기는 to 부정사로 쓴다. 그냥 이게 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야?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자, 이런 단순한 패턴의 문제는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능수동에서 이제 내기가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맨 위에 나와 있는 1, 2번 일단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능수동을 구별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6번 정도? 이 정도가 능수동에서 잘 나오지 나머지는 빈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1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형용사와 부사를 이제 구분하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설명이 지금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잠깐만요 보자. 형용사 부사 부분인데 얘는 풀이 과정을 좀 따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지난번에 내가 그 프린트 줬었지 너네 그 어법 프린트 거기에 내가 아마 써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잠깐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형용사 대 부사가 나오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앞부분에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는데 앞부분에서 동사나 준동사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extraordinary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쳐봐. extraordinary 나오고 이제 형용사 나오고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 앞쪽을 보라고. 앞쪽을 봐서 동사든 동사든 준동사든 상관없이 어쨌든 동사처럼 생긴 애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을 찾아보라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놈.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앞에 만약에 appearing 이런 형태가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얘는 동사는 아니지만 준동사잖아요. 그렇죠? ing니까. 그러면은 요 놈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먼저 보라고요. 아시겠죠? 자, 가까이 있는 동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다음에 그 찾은 동사가 이제 보어를 받는 동사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되겠죠.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보어를 받는 동사라는 거는 2형식 내지는 5형식 동사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은 2형식 동사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5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한 버전이 많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2형식 동사는 지금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감각동사의 보어 자리가 출제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빈출도가 낮습니다. 왜? 너무 쉬워 이거는 사실상 고1 수준도 안 돼요. 중딩용이야. 요즘 버전으로 따지면요. 요즘에는요 일반적인 2형식 동사가 더 잘 나옵니다. 일반적인 2형식 동사가 뭐냐면 아까 앞 페이지에 나왔었는데 19페이지 잠깐 다시 한번 펴볼래? 19페이지 펴보면 거기 아까 우리가 봤던 6번에 자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고 나와있지. 여기에서 appear, seem, remain 얘네 셋이 대표적이야. appear, seem, remain 얘네가 셋이 대표적인 2형식 자동사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오히려 더 잘 나와. 얘네가 특히 appear가 굉장히 잘 나와요. appear가 왜 appear가 잘 나오냐면 이유가 있어요. seem이랑 remain은 사실상 2형식으로밖에 못 쓴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근데 appear는 1, 2형식이 둘 다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appear는 뒤에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달라지겠지. appear가 이제 뒤에 만약에 부사가 왔다면은 뭐뭐하게 등장하다, 뭐뭐하게 나타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근데 appear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면 얘가 보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뭐처럼 보이다, seem과 같은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appear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감각동사 이런 거는 너무 뻔해서 안 나와요 이제는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에 appear 같은 동사가 나오면은 해석까지 해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늘 말하는 거 뭐예요? 어법과 해석이 결합된 거를 시험에서 좋아한다고 했어요. appear는 해석을 해봐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출제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어를 받는 동사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요. 그럼 이제 이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보어를 받는 동사가 맞다. 그러면 당연히 형용사가 정답이겠지. 보어를 받는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3번 단계로. 3단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요. 이제 뒷부분을 보는 겁니다. 뒷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되느냐. 명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명사. 여기서 명사는 뭘 보고 싶어서 그런 걸까? 이 명사를 수식하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식받을 만한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만한 명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사가 나왔다면은 그럼 이제 얘가 형용사겠고 명사가 안 나왔다면 그럼 이제 부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굳이 과정을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약간 무슨 수학에서의 무슨 정리나 무슨 공식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요. 왜 이 과정으로 푸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겠지만 어법 문제는요. 세밀하고 정확하고 빨리 풀면 장땡입니다. 만약에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해석 안 하고 풀 수만 있다면 장땡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이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보어 역할하거나 아니면은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 두 가지잖아. 그치? 근데 부사는 어때요? 부사는 동사 수식해, 형용사 수식해, 부사도 수식해, 문장도 수식해. 그러니까 수식하는 관계가 되게 많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개수로만 따져봐도 얘는 4개고요. 얘는 2개예요. 부사는 4개, 형용사는 2개라고. 그럼 우리가
어떤 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속도가 빠르겠어? 당연히 형용사를 판단하는 게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게다가 보어라는 거는요 생각보다 오는 게 한정적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보어가 올 수 있는 건 2형식 내지 5형식밖에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형식 동사 몇 개, 5형식 동사 몇 개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2형식에서는 appear가 대표적이고 5형식에서는 be considered가 대표적이라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런 단어 그냥 몇 개만 알고 있으면 앞에 appear 있네? 보어. 그냥 이러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냥 뒤에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즉 보어 자리가 가능한가? 가능하네? 그럼 형용사. 보어 자리가 불가능해? 그럼 이제 수식어 자리가 가능한가? 명사 수식이 가능한가? 명사 꾸며주는 것도 없네? 그러면은 형용사가 할 수 있는 명사 수식, 보어 둘 다 안 된대. 그럼 형용사 자리가 아니겠지 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쉽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 대 부사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형용사 자리가 가능한지를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할 때 이제 보통 사용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건 뭐다? 얘가 형용사 자리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면 형용사, 불가능하면 부사. 됐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는 이제 형용사 대 부사 풀이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줄게요. 예를 들어서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앞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렸어. 이때는 이 방법으로 못 풉니다. 이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때는요. 왜냐면 잘 봐봐. 누가 보더라도 얘가 얘를 수식하죠. 근데 지금 이 형용사가 만약 나온다면 그럼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부사가 나온다면 얘를 수식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의 풀이법은 뭐다? 해석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고 나발이고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요 경우에. 됐나요? 이런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선생님 형용사가 앞에 이렇게 나란히 나와서 명사를 꾸며줄 때 요 사이에는 and를 혹시 안 쓰나요? 병렬 구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형용사는요 좀 특이하게도 and를 안 써도 돼요. 형용사 여러 개를 나열할 때 형용사는요 3개를 쓰든 100개를 쓰든 and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얘가 이렇게 수식할 수 있어요. 콤마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and를 쓰지 않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올 때 뭐다? 무조건 해석으로밖에 구별이 안 된다.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하게 뭐뭐한 명사인지 뭐뭐하고 뭐뭐한 명사인지 됐어요? 이게 만약에 헷갈리면요 이 형용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뭐뭐한 명사가 좀 적절한지 아닌지 아니면 이 명사가 없다 생각하고 뭐뭐하게 뭐뭐하니 적절한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입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는요 요 패턴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얘는 왜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해석으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보통 시험에는 얘가 좀 더 잘 나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다 알고 가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2쪽 보겠습니다. 22쪽, 23쪽까지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냐? 문장의 주어를 제대로 찾는 게 관건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수일치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위치에 관련된 거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주어를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는 뭐 이제 걷어내라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패턴을 다 써줄게요. 이거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 1번에 나와 있는 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패턴이에요. 이거야 이건데 그러면은 요 사이에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많이 쓰잖아요. 이 1번 패턴은요 정말 전통의 강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와. 되게 패턴은 단순하잖아. 근데 시험 출제율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얘는 뭐 내신이냐 수능이냐를 가리지 않아요. 되게 잘 나와요.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놈들이 뭐가 있는지 그냥 다 써줄게요. 다 어떤 게 있는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 놈이 이 괄호가 앞에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구조니까 기본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일단 구가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구, 뭐 valuable in 뭐 이런 패턴이 되겠죠. 형용사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와 같은 패턴을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준동사, 투부정사나 그 다음에 따로 쓸게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pp 이런 애들 올 수 있죠. 여기서의 ing는 현재 분사예요. 분명사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올 수 있고 또 뭐가 올 수 있을까? 관계사 올 수 있죠.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냥 전명구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전명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용사의 종류를 제가 그냥 다 쓴 건데요. 사실은 형용사 말고요. 좀 의외지만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떤 패턴이냐면 우리가 흔히 삽입절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녀석인데요. 흔히 이렇게 콤마로 이제 끊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콤마 사이에 명사가 오는 겁니다. 명사가 됐든 명사구가 됐든 명사절이 됐든 올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어떤 패턴이야? 이때는 이제 동격을 나타내는 거죠. 동격. 나머지는 다 형용사 얘들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올 수 있는 패턴은 다 썼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또 빈출도가 높은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좀 찝어 드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 한번 찍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에서. 어떤 걸 것 같아? 수호 영을 것 같아? 어떤 거? 분사? 분사가 두 개인데? 아 이거 둘 다? 그래? 혜림이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거 같냐? 시험 됐어. 말도 안 해. 꺼져. 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PP가 제일 많이 나와. PP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PP가 무조건 PP가 많이 나온다기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ED형이 제일 많이 나와. ED형. 내가 여기서 말하는 ED형이라는 거는 ED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과거랑 과거분사형이 똑같이 생긴 애라고 생각하면 돼요. thought 같은 애도 마찬가지야. thought도 이제 과거분사형이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 왜 얘가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올까? 뻔히 보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동사의 ED형을 쓰면은 얘가 동사인지 혼동을 줄 수 있잖아. 그렇죠? 나머지는 혼동을 줄 게 없어요. 나머지는 얘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 혼동을 줄 게 없어. 근데 얘는 혼동을 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ED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가? 여기에서도 능수동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판단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동사의 ED형이 나왔어. 여러분 입장에선 얘가 과거형 동사인지 아니면 PP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문분석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보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나왔다는 건 뭐야? 능동형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능동형이니까 그때는 그냥 과거형 동사가 되는 거겠죠.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둘 중에 하나야. 얘가 자동사거나 아니면 과거분사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가 만약에 자동사였어. 그럼 자동사면은 애초에 ED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IN형으로 고쳐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뒤에 이제 뭐 또는 얘가 이제 타동사라면은 수동형인 PP형이 되는 거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좀 뭐 설명이 복잡해졌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주어 동사 사이가 이제 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는 이런 수식어나 삽입절이 많이 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PP형, 특히 ED형이 많이 나온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인지만 하고 있어도 정답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그래서 이 멀리 떨어뜨려 놔서 그래서 뭘 시험을 내요? 수일치네요. 수일치. 그냥 수일치. 이거야 이거.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심지어.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중 하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한다. 뭐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요. 함정 패턴이 조금 있습니다. 함정 패턴. 그 함정 패턴을 잠깐 좀 보여줄게. 이것도 그냥 문장 구조만 쓸게요. 구조만.
한번 한 거 같은데 명사, 여기 선행사예요.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관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패턴. 아마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얘는 우리가 흔히 이제 문법책을 보면 이제 삽입절이라고 봐요. 삽입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관대 뒤에 동사가 나온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수일치는 당연히 앞에 나온 선행사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함정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함정수. 두 번째 함정수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앞에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 얘는 단수야. 얘는 복수야. 그 다음에 주관대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뭐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선행사가 얘가 선행사인지 얘가 선행사인지에 따라 수일치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 구분해야 돼. 얘는 해석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 이 덩어리가 얘를 수식하느냐 얘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인데 보통은 전명구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얘가 선행사의 확률이 높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근데 당연한 말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얘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해석해야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수일치 문제지만 해석을 안 하면 풀 수 없는 수일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까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해석과 어법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2번은 꽤 잘 나오는 편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나 절 주어는 단수 취급한다인데 사실 얘도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what이라는 녀석은 복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 어법 시험에서 잘 나오는 패턴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네 번째 볼게요. 도치구문은 동사 뒤에 주어가 나온다. 이거를 누가 몰라? 이건 당연히 다 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도치가 언제 발생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도치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주어 동사가 바뀐 거를 도치구문이라 하잖아. 근데 도치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그게 이제 우리가 주어가 뒤에 있는 건지 앞에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즉 부사나 부정어 도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뭐 딱히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동사 주어나 neither 동사 주어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설명은 긴 주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뭐 조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소동사 주어, neither 동사 주어로 기억하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어가 되고 참고로 여기에서의 동사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보통 이제 시험을 낼 때는 여기에다가 did 쓸래, was 쓸래 이런 문제로 이제 좀 좋아하고요. so를 쓸 때는 긍정문에 대해서 주어 또한 그러하다. neither나 no를 쓸 때는 부정문에 대해서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됐어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neither 뒤에 있는 동사 부정형으로 안 쓰죠. 네, 부정형을 안 써요. 예, 좋은 질문이었어요. 얘 자체가 부정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호가 질문한 김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보통 이 소동주나 neither 동주는 대화문에서 많이 써요. 대화문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 can't play soccer well 뭐 이렇게 말을 했어. 나 축구 잘 못해. 나도 못해. So can 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문에서 원래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산문체잖아요. 산문체. 이게 지금 3번에 있는 예문을 보시면 Just as hard work contributes to success, so does positive thinking 하고 나왔잖아. 지금 얘는 대화문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산문체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별건 아니야. 별거는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I didn't로 써볼게요. I didn't play soccer well 이렇게 한번 써볼게. 나는 축구를 잘 못했었고 너도 마찬가지였어.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제 우리가 neither 동사 주어나 nor 동사 주어를 쓰면 되잖아. 근데 이제 neither 쓸 때랑 nor 쓸 때랑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neither를 쓸 때는요 and neither
did you 이렇게 써요. 근데 nore를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and를 안 쓴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nore는 접속사인데요. neither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됐어? 얘는 접속사가 아니니까 and를 써준 거고요. 얘는 접속사의 역할이 되니까 nore만 쓴 겁니다. 됐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so는 당연히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소동사 주어 그대로 쓰면 됩니다. and 필요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원오브는 단수,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을 뜻할 경우에는 복수이다. 뭐 이건 뭐 사실 너무 쉽죠. 요새는 이제 안 나오는 건데요. 참고로 더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을 뜻할 경우에라고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고 했었나 혹시? 없었나? 아 맨날 까먹고 다녀? 뭐야 왜 손을 왜 올렸어? 그럼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게. 예전에 믿기진 않겠지만 제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예전에 그 성경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은 한글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책 이게 반 페이지가 이제 나눠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한쪽 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책이 이렇게 있으면 바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었어. 요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에는 한글로 써 있고 여기에는 영어로 써 있던 성경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해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는데 그 이제 뭐 창세기였나? 그 맨 앞쪽에 있는 아무튼 그쪽이었어요. 근데 그쪽을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요. 선, 악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과 악. 근데 그 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나 하고 내가 이제 딱 쳐다보니까 그냥 the good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the good. 그러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 the good이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거야. 좋은 것이니까 그냥 선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쓰인 거죠.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그러니까 the 플러스 형용사가 뭐뭐한 것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땐 당연히 단수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 표현의 수일치, 뭐 얘도 제가 아마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부분이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란 말을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부분이 아니고요. 비율입니다. 비율 개념이야. 비율. 왜 제가 부분이란 말을 안 좋아하냐면요. part of라는 말이 나오면 니네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면 part가 부분이잖아. 그렇지? part of면은 그럼 이때도 뒤에다가 스위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때는 part에 스위치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분이란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고요. 비율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백분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뒤에 나오는 명사의 수일치를 한다. 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는 뭐 사실 이제 좀 지겹죠,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뭐뭐의 수 그리고 많은 이런 뜻이고, 제가 항상 말하는 이게 뜻이 헷갈리다면 어 넘버 오브는 얼라 오브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오브가 붙으니까 많은이란 뜻이고요. 됐죠? 그리고 더 넘버 오브가 단수 취급되는 이유는 주어가 더 넘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넘버 오브가 복수 취급이 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복수 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됐어요? 뭐 잘 알고 있겠지만 한번 간단하게만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복수명사, 그 다음에 넘버 오브 복수명사. 일단 둘 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얘도 복수고 얘도 복수인데 이제 차이를 좀 보자면 이렇게 수식이 돼서 얘가 주어가 되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넘버 오브가 복수주어를 수식하니까 얘가 주어가 돼서 복수주어가 되는 겁니다. 복수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들의 숫자는 뭐뭐하다가 되는 거고 많은 뭐뭐들은 뭐뭐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기본적인 거라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5번에 비해서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빈출도로 따지면 당연히 1번이 압도적인 1입니다. 압도적 1위. 1번이 무조건 제일 높고요. 나머지는 그냥 쩌리들인데 그나마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2, 3, 4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5번은 그 아래 그 비율 표현 있잖아요. 얘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6번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1, 2, 3, 4가 제일 빈출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볼게요.